5월 17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 회피를 자신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무역 수지는 164억 유로 적자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6월 1일 봉쇄 해제를 목표로 3단계 도시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대기업 CEO들의 평균 연봉이 188억 원을 기록하며 6년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애플 풋옵션 2,060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와 르노가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밝혔습니다. WHO는 북한의 코로나19 급속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 리스크에 대한 이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바닥 찾기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침체 우려 속에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0.08% 강보합권에서 마쳤고요. S&P 500 지수 오늘 상승 전환하나 싶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0.39% 빠지며 4,008선.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1,662선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지수 변동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 공식화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프랑스 깨아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 각각 오늘 0.23%, 0.45% 빠지면서 6,347선, 13,96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4월 실물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하락 전환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코스피가 0.29% 하락하면서 2,600선을 내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오늘 0.37% 전이 오르면서 85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우한 사태의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하고 4월 산업 생산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는데요. 하지만 당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전망 속에 0.34%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0.26% 오름세로 19,950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주말 동안에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기술주 등 성장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0.45%대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보죠.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9%대로 3%대를 밑도는 수준 유지를 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역시 하락하면서 2.59%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다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의 소매 판매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내놓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나스닥 중심으로 매물이 처리되었고요. 그러나 예견된 지표 결과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가 부각되면서 오후 들어서는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재차 매물이 처리되면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이 경기 지표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달해 주시죠. 일단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코로나 봉쇄로 전년 대비 11.1% 급감하고 산업 생산도 2.9% 감소하자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경향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의 화두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뉴욕주 제조업 지수의 급격한 둔화 또한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하이의 단계적 봉쇄 완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중국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이라는 점이 경기 침체 이슈 확대를 제한했습니다. 실제 미 증시 장 후반 들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등 안정을 찾기도 했었고요.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지만 과거와 달리 이로 인한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는 악재에 대한 반응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와 공급망 불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지가 않아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되면서 장 마감 직전에 재차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주요 기술 기업들은 월요일장에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날장에서 애플이 1% 이상 하락하면서 14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 구글 또한 1% 이상 떨어지면서 228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500 목표를 낮추면서도 메타와 같은 굵직한 성장주는 매수해야 한다고 꼽았습니다. 이날장에서 메타는 0.71% 상승하여 20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장에서 5%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목표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분분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목표가가 현재 250달러부터 1620달러까지 다양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700달러 선에 있습니다. 웨드부시가 넷플릭스를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려잡았습니다. 회사는 오자크와 스트레인지 띵스와 같은 쇼의 개봉으로 회사가 도움을 받을 것이며 넷플릭스가 한 번 더 성장할 입지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날장에서 넷플릭스는 0.6%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골드만삭스가 매수할 종목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오늘은 하락 마감입니다. 2% 내려서 172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관련해서 쏙스 ETF도 1% 하락 마감, QQQ ETF 또한 1% 내려서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특징주 10종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트블루입니다. 제트블루는 스피릿 항공 인수에 주당 3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프론티어 항공과 스피릿 항공이 인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가격에 제안을 거절당한 바 있는데요. 인수 관련 소식에 스피릿 항공 주가는 장중에 13% 상승했고 이날장에서 제트블루는 6% 내리면서 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의 FDA가 회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승인하면서 오늘장에서 주가가 3%가량 올랐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다음 주 중에 미국에서 상용화되겠고요. 오늘장 마감가 확인하시면 299달러 선입니다. 포드가 리비안 주식을 추가적으로 700만 주 매도했다는 SEC의 보고서에 따라 리비안 주가가 오늘장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6% 내려서 24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800만 주 매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추가 매도를 진행한 포드는 주가가 이날장에서 3% 내려서 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생명줄인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3% 이상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장에서 옥시덴탈과 코노코필립스 주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옥시덴탈이 5% 상승하 67달러 선에 마감했고 코노코필립스가 3%가량 상승하면서 10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16일에 열린 EU의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의 6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어서 합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끝까지 완료할지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트위터 월요일장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8% 떨어지면서 주가 마감가는 37달러 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트위터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편 유명 래퍼 스눕독이 이 가운데 인수 의사를 밝혀서 관심을 모으기도 시작했습니다. 네, 트위터 주가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약세 속에서 관련주 모두 오늘장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장 코인베이스가 9% 이상 하락하면서 61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에서 시장이 아직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홈디포와 월마트, 타깃 등 소매주가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모이겠는데요. 이 중에서 월마트 월요일장에서는 0.11% 강보합에 마감하면서 148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다우 30 종목 가운데 디즈니가 두 번째로 낙폭이 컸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날장 2% 빠지면서 105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수민 캐스터가 원자재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수요 회복 전망과 함께 오늘장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가 오르며 각각 11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5% 가까운 강세를 보이며 일주일 만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8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텍사스에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또 뉴욕 남부 지역에도 평균 이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자 냉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주요 곡물 시장은 밀 가격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두가 0.5% 그리고 옥수수가 3.5%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대두유를 제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농산물 원자재 모두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발표에 따라 특히 밀 가격이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밀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나라로 기대되는데요. 인도산 밀이 전 세계 밀 시장의 4% 정도만을 차지하진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식량 대란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는 760센트 선을 나타냈던 밀 가격이 현재는 1247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건조한 날씨가 적색의 겨울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캔자스 서부와 콜로라도 동부 그리고 오클라호마 등의 남부 평야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편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공급 감소를 주시한 가운데 코코아 가격이 1% 올랐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틀 전인 5월 15일까지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생산은 0.5% 감소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는 최근 3주간의 고점으로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 브라질에 서리가 내릴 확률이 좀 줄어드는 듯 싶었는데 브라질산 아라비카 커피의 30%를 생산하는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이번 주 수요일에 서리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오늘장 커피 가격이 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서리는 사탕수수 재배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설탕 가격이 2.7% 오르면서 3주 만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역시나 국제유가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는 원목이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돈육 선물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달러와도 고점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금 가격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8%가 오르면서 1,823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은 가격은 3%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며 2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팔라듐이 4.4%라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팔라듐 시장은 적재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백금은 소폭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은 백금 시장의 흑자 폭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니켈은 2% 하락하고 있고요. 아연은 3%대 상승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아연 재고량은 밤 사이에 175m톤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재고량이 낮은 상황입니다. 달러화가 20년 만에 찍은 최고점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구리 가격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런던 금속거래소의 주석 재고량은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장 주석 가격은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고 있는 것이 수요 회복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의 원난성의 재련소가 사고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에 생산을 줄인 것도 상하이 상품거래소의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장 밀과 대마초 기업은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금리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은 약세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밀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세계 밀 수출국 2위인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오늘장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선물은 약 6% 급등했는데요. 2개월 만에 최고치와 거래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밀 추종 ETF 역시 올랐는데요. 티커명 WEAT인 테우크리엄 위트펀드 살펴보겠습니다. 테우크리엄에서 운용하고 있고 밀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4.42%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우상향 곡선 그렸는데요. 상승을 주도한 건 썬다이얼 그로워스입니다. 썬다이얼 그로워스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장중에는 호실적 기대감에 약 21%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틸레이 브랜드는 약 7%, 크로노스 그룹은 약 4%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POTX인 글로벌X 카나비스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4.1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ETF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벤치마크인 10년물의 경우 0.05%포인트 밀렸는데요. 20년물은 한때 0.05%포인트까지 내렸는데 장 후반 들어 하락폭을 줄이고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중국의 소매 판매 감소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모습인데요. 관련 ETF로 티커명 PFIX, PPX인 Simplify Interest Rate Hedge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고 20년물 국채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2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ETF입니다. 기술주들은 오늘장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제작 플랫폼인 윅스닷컴의 경우 오늘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을 웃돌았으나 EPS가 예상을 밑돌자 6% 하락 마감했습니다. 윅스닷컴 외에도 다른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또한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약 6%, 클라우드 플레어는 약 13% 하락했습니다. 티커명 WCLD인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 펀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즈덤트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4.67%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오늘장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화된 흐름을 보였는지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은 미국 증시 매도세가 오히려 매수 적기 신호다라고 밝혔고, 반면에 모간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약세장을 향하고 있다면서 향후 3,4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은행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인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5월 중에는 대폭 개선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답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좋은 멘트를 남겼는데,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나타나는 매도세를 기회로 포착하는 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캐시우드였는데요. 오늘은 워렌 버핏입니다. 최근 증시에 나타난 폭락세는 많은 투자자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실제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매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쉐브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이 바로 매수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거듭 말했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을 지지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앞서 언급한 3가지 종목들이 한동안 상승세에 탑승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은 단연코 올해 S&P 500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쉐브론은 올해 들어 43%,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21%나 뛰어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6% 떨어진 것과 비교해보면 그 성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버핏은 또 에너지주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간 버핏은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실제로 버핏이 선택한 에너지 회사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에 현금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핏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아오를 주식들을 값싼 도매가에 지금 구입하라고 또 한 번 말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확실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 멘트를 내놨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저가항공사 제트블루가 스피릿 항공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품 수출 규칙을 위반한 기업들의 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런 가운데 스웨덴이 핀란드에 이어서 나토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오랜만에 저가항공사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 사실 오늘 이 적대적 인수 소식을 밝히면서 제트블루는 울었고 또 스피릿은 활짝 웃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초저가 항공사로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제트블루 항공인데요. 제트블루가 스피릿 항공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에 나섰습니다. 제트블루는 이미 하루 전 스피릿의 주당 33달러의 인수 제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릿은 미국 항공당국의 합병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를 거부했는데요. 실제로도 지난해 9월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북서 연합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인수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스피릿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트블루가 당초 제시했던 36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거부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인 주당 21.88달러를 제시한 또 다른 항공사인 프론티어 그룹과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듯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트블루는 스피릿의 주주들에 대한 공개 매수에서 주당 30달러의 현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60%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제트블루는 스피릿이 프론티어 그룹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데이터를 자신들에게 제공하고 협상에 나선다면 스피릿의 초기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제트블루는 스피릿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프론티어 그룹과의 계획된 합병에 반대할 것을 스피릿의 주주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도 제트블루와 프론티어 그룹의 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저가 항공사들은 스피릿을 인수한다면 미국 승객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빅4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오늘 제트블루는 9% 가까이 빠졌고 반면에 스피릿 항공은 13% 넘게 날아올랐었죠.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대러 제재 압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또 중국을 상대로 이 수출을 위반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내용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을 상대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고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조치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2년 전 맥도날드의 모스크바 진출은 이 소련의 개방과 또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결국 맥도날드도 러시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테러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버냉키 미국의 전 연준 의장입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했다. 좀 아쉬운 이제 평가를 남겼었고 또 유로존의 3월 무역 수지가 공개됐는데 164억 유로 적자로 집계되면서 5개월째 지금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올해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발언을 내놨는데 돌아와서 버냉키의 오늘 발언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 연준 의장이죠. 2013년 당시 테이퍼링을 시사한 후에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이 테이퍼 텐트럼 사태 때 연준을 이끌었던 벤 버냉키가 현재 연준에 대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썩 좋은 쪽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의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 대응을 미룬 것 자체가 실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인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해는 한다면서도 연준의 점진주의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늦어버린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연준이 본격적인 긴축 궤도에 접어든 만큼 이 시장의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버냉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의 완벽한 대체제로는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한계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의 대용품이라면 비트코인으로 식료품점에 가서 식자재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띄웠고요. 그 이유는 일단 비트코인이 활용성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불편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불안해서라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세계로 끌고 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 연준이 좀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을 빨리 나서야 된다 이런 경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준 위원들 그리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했는데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건 맞은 상황이죠. 이런 만큼 버냉키의 이번 발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연은천재는 미국 연준이 6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빅스텝 발언 가능성을 남겼고 또 국제유가가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국제유가 상승세를 부추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상화폐 시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루나 재단이 비트코인의 남은 보유 지분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뉴욕 총재 이번 발언 빅스텝에 이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성장과 고용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현 상황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만이 수요를 공급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스텝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령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변동성의 주된 요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연준의 계획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풀이했는데요. 지금은 주택 저당증권의 매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차 대조표는 미국 국채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고 전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 자체는 향후 몇 년 동안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350억 달러의 주택 저당증권 축소 한도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해하고 이 시장의 기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주택 시장의 강한 주택 수요를 언급하면서 높은 집값과 임대료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빅스텝, 어느 정도 빨리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담긴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였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